이게 뭐야? 차가워.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이 찌그러졌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데워올게요. 수진이 얼른 국그릇을 들려는 순간이었다. 데워?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남의 집 귀한 아들 먹을 국을 시켜놓고 이게 어디서? 뜨거운 소고기국이 수진의 얼굴에 그대로 부어졌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 기와지붕 단독주택 새벽 5시 반. 수진이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벌써 3년째 반복되는 지옥 같은 일상이죠.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해요. 시어머니가 깨면 또 시작되거든요.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야. 손님도 아니고. 이른이 넘은 정시모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하루에 최소 3번은 수진의 귀를 찌릅니다. 밥상 차릴 때, 설거지할 때, 빨래 널 때마다 말이에요. 찬물에 손이 빨갛게 될 때까지 쌀을 씻습니다. 물이 뿌옇게 나올 때까지 씻어야 제대로 씻은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그것도 모르나? 겨울엔 손가락 끝이 갈라져도 핸드크림 바르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요. 아침 7시 남편 태연이 식탁에 앉습니다. 밥 줘. 인사도 없고 고마운 말은 더더욱 없어요. 뜨거운 밥그릇을 앞에 놓아줘도 휴대폰만 들여다보죠. 태연아, 오늘 회사에서 늦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모르겠어. 엄마 말씀 잘 들어 이게 전부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대화는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시어머니가 나타나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수진아, 국이 싱거워. 소금 더 넣어. 수진이 맛을 봐도 간이 딱 맞는데 네, 어머니 하며 부엌으로 달려가죠. 이제야 먹을 만하네. 며느리가 음식간도 모르면 어떻게 해. 혀를 차는 소리가 귀를 따갑게 만듭니다. 수지는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간이 원래 맞았는데. 친정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어디 며느리가 제 집 드나들 듯하냐? 시집 와서 친정 생각하면 안 돼. 시어머니 허락 없이는 친정 문턱도 넘을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끝없는 반복 속에서 수진의 얼굴은 점점 지쳐갑니다. 39살인데 거울 속 모습은 40대 후반처럼 늙어 보여요. 밤늦게 방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얼굴을 찡그립니다.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집을 감옥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말이에요. 한편 충청도 작은 마을 예비역 삼성 장군 장여경이 새벽 5시 정각에 일어납니다. 전역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군인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살핍니다. 고추, 상추, 배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지킬 게 없는 저녁자는 무기 없는 병사다. 아침 식사는 혼자 합니다. 군식 트레이에 밥과 국, 반찬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먹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딸 수진이 어렸을 때 가르쳐준 대로요. 밥상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수진이 시집간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괜찮아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하는 힘없는 대답뿐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여경은 알고 있어요. 딸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죠. 하지만 딸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진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경에게 수진은 전장에서도 지켜낸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딸을 키우느라 호라비로 살아온 세월, 그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딸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지는 숨막히는 시댁에서, 여경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둘 다 아직 모르고 있어요.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폭풍의 시작은 바로 내일 명절 전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소고기국 한 그릇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명절 전날 저녁 시댁에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누이 부부와 아이들까지 와서 집안이 북적거려요. 수지는 아침부터 손님 맞이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재워두고 10명 넘는 식구들 차례상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수진아, 손님들 오시는데 음식이 이것밖에 없어? 시어머니 정시모 씨가 상을 훑어보며 혀를 찹니다. 국은 뜨겁게 데워놨고요. 뜨겁긴 뭐가 뜨거워. 미지근한 게 국이야? 수진이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소고기국을 다시 끓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을 냄비째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아이들 상 차리느라 바쁘다며 언니, 우리 애들 것부터 먼저 해주세요 하는 바람에 어른 상 차리기가 늦어졌죠.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이게 뭐야? 차가워. 수진이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정말 미지근해져 있었어요. 아이들 상 차리느라 시간이 지났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데워올게요. 수진이 얼른 국그릇을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데워?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 먹을 국을 식혀놓고 데워서 주겠다고?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시누이도 시매부도 남편 태연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죠. 아이들만 킥킥거리며 놀고 있을 뿐이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화는 더욱 커져만 갔죠. 잘못했다고? 잘못한 걸 아는데 왜 또 그래? 정시모 씨가 벌떡 일어서더니 수진 앞에 국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야? 그 순간 뜨거운 소고기국이 수진의 얼굴에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아!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이마와 뺨, 목까지 흘러내렸죠. 다행히 완전히 뜨겁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식탁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수진의 옷은 국물로 범벅이 되었고 머리카락에서도 국물이 뚝뚝 떨어졌죠. 모두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어요.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보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죠. 엄마. 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했어요. 뭐 그런 표정들 하고 그래. 며느리 교육하는 게 잘못됐어? 수지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국물이 얼굴에서 목으로, 목에서 옷으로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수진아, 빨리 치워. 바닥에 국물 튀었잖아.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컵을 엎지른 것처럼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수진이 부엌에서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국물로 범벅된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묵묵히 청소했죠. 언니, 괜찮아?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태연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시간 늦었다.
나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내가 국물을 뒤집어 쓴 것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죠. 우리도 집에 가야겠다. 애들 재워야 하니까. 시누이 부부도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떴어요. 어린 조카가 이모 왜 국물이 머리에 있어? 하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태연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수진만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수진은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그날 밤 수진은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태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사람은 정말 내 남편이 맞나?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새벽 3시 수진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넣고 현관 열쇠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은 더 시원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충청도 해남면으로 가주세요 했어요.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죠. 아빠한테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새벽 5시 충청도 작은 마을. 장여경이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죠. 누가 이런 새벽에 올까 싶어 나가보니 수진이 내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여경이 놀라 다가갔어요. 그런데 딸의 모습이 이상했죠. 머리카락이 엉성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뺨에는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여경이 딸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걸 직감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눈이 딸의 상처를 한눈에 알아봤죠. 누가 그랬냐? 여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어요. 새벽 바람이 멈춘 것처럼 주변이 고요해졌죠.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장여경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딸 수진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벌겋게 달아오른 뺨과 목, 머리카락에 말라붙은 국물 찌꺼기까지 모든 게 분노를 자극했죠.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실수였어요. 수진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여경의 눈은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딸의 움츠러든 어깨, 무기력한 눈빛, 그리고 얼굴에 남은 상처까지. 실수? 여경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국그릇이 저절로 날아다니나? 수지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처참한 결혼 생활을 털어놓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여경은 딸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딸 곁을 지켜주었죠. 억지로 물어보지도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군인 출신답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여경이 말했어요. 나하고 같이 가자. 그 집에. 수진이 깜짝 놀라 손을 저었죠. 안 돼요, 아빠. 괜히 일만 커져요. 하지만 여경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딸이 맞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 여경이 군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예비역 삼성 장군 계급장이 달린 정복이었죠. 나는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니야. 선전포고하러 간다. 오후 2시 여경이 수진을 태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수진은 내내 불안해했지만 여경은 조용했어요. 폭풍 전 고요함 같은 침묵이었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정시모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여경의 차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아이고,
장군 어머님 오셨네.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워놓고서는. 여경은 차에서 내려 정시모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정중하지만 차가운 인사였죠. 뭐하러 왔어요? 수진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교육한 거예요. 군대에서나 위세 부리시지. 정시모 씨가 빨래 집게를 든 채로 말했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여경이 말했지만 정시모 씨는 계속 빨래를 널었어요. 할 말 없어요. 그냥 수진이만 데리고 가세요. 그때 남편 태연이 나타났어요. 장인어른 오셨네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죠. 무슨 일이세요? 우리 딸 얼굴에 국 부은 일로 왔습니다. 여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아, 그게 엄마가 좀 화가 나셔서. 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여경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들어가서 식탁에 앉겠습니다. 여경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시모 씨가 막아섰지만 여경은 신발을 벗고 그냥 들어갔죠. 거실 식탁에 앉은 여경을 보고 정시모 씨가 비웃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앉아요? 여경은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둘러봤어요. 어제 수진이 앉았던 자리, 국그릇이 날아온 방향, 국물이 튄 바닥까지 모든 걸 관찰했죠. 여기, 이 식탁. 이 자리에 국이 날아왔더군요. 여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시모 씨가 어리둥절해했죠. 그게 뭐 어쨌다고요? 여경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을 바라봤죠. 아직 어제 저녁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나는 말로 안 합니다. 여경이 말하더니 갑자기 식탁을 힘껏 밀어버렸어요. 쾅! 식탁이 그대로 뒤집어졌어요. 국그릇, 밥그릇, 반찬 그릇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김치, 나물,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난장판이 되었어요. 아! 정시모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태연은 멍하니 서서 바라볼 뿐이었죠. 수진도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여경이 엎어진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 딸이 당한 일입니다.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어요? 미쳤어요? 왜 남의 집 식탁을 엎어요? 정시모 씨가 소리쳤지만 여경은 태연했어요. 제가 미쳤다고요? 며느리 얼굴에 국 부은 분이 저보고 미쳤다고 하시네요. 여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여경이 계속 말했어요. 이건 전쟁입니다. 너희가 시작했어요. 전쟁이라니 뭔 소리예요? 정시모 씨가 떨며 소리쳤어요. 경찰 불러요. 남의 집 기물파손이에요. 그러세요. 경찰 부르시죠. 여경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딸 폭행 사건도 같이 신고하면 되겠네요. 태연이 당황해서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진정? 여경이 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아내가 폭행당했는데 진정하라고요? 당신은 남편이 맞습니까? 태연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여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딸에게 손가락 하나 대면 이 정도로는 안 끝납니다. 이건 경고예요. 여경이 수진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가자, 수진아.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현관을 나서며 여경이 뒤돌아봤어요. 식탁 치우는 건 직접 하세요. 그래야 어떤 기분인지 아실 테니까. 차에 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여경이 시동을 걸며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끝까지 함께 할게. 차가 시댁을 떠나는 동안 정시모 씨는 여전히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식탁 사건 다음 날부터 시댁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시모 씨가 동네 부녀회에 나가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우리가 수진이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말이에요. 친딸처럼 키웠죠. 그런데 예비역이면 다예요?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식탁을 엎어버리다니. 정시모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떨렸어요. 장모가 딸 귀하게 키우는 건 알겠는데 군대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이웃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 교육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마트에서도 미용실에서도 동네 어디서나 장여경과 수진 이야기가 나왔죠. 예비역 장군이 사돈집 식탁을 엎었다더라.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그래. 한편 태연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김대리네 장인어른이 난리 쳤다더라. 집안 싸움이 회사까지 들려오네. 태연은 아내 편도 어머니 편도 들지 못하고 그냥 피해버렸어요. 퇴근하고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냈죠. 나는 몰라. 알아서 해. 이게 태연의 전부였어요. 그 사이 여경은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먼저 옛군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죠. 법무관 출신 변호사 있지? 소개 좀 해줘. 여성 인권단체 아는 사람 있나? 여경아, 무슨 일이야? 이혼 소송이라도 하게? 옛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딸 일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며칠 후 여경은 시내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군 출신 변호사 박진수 씨와 만났죠. 가정폭력 사안입니다. 며느리 얼굴에 국을 부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박 변호사가 물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라도 있으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있어요. 아이들도 봤고.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정폭력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여경은 지역 여성 인권 상담소도 찾아갔어요. 상담사 김미영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죠.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도 엄연한 가정폭력입니다.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가정사가 아닙니다. 여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사회 문제예요.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놨어요. 수진아, 엄마도 처음이야. 딸이 맞는 걸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더 이상 군인도 엄마도 아닌 것 같더라.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당한 거지.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연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거였어요. 내용은 장인의 부당한 개입과 명예훼손이었죠.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받아든 여경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제대로 판을 벌이겠다는 거군. 더 충격적인 건 태연이 수진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었어요. 수진아, 이혼하자. 너네 집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어. 이혼? 수진이 전화기를 붙들고 떨었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 회사에서도 창피해 죽는 줄 알아. 너네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난리친 거 다 알거든. 그럼 당신은 나한테 국 부은 거는 괜찮다는 거야?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거고, 화가 나면 사람 얼굴에 뜨거운 국을 부어도 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당신 아내야, 하인이 아니라고. 하인? 누가 하인 취급했어?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태연이 소리쳤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화가 끊어지자 수진이 주저앉았어요.
친정도 남편도 시댁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누구한테 기대야 하나요, 아빠?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여경이 딸을 꼭 안아주었죠. 나한테 기대.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사라진 거였어요. 새벽에 일어난 여경이 딸의 방이 비어 있는 걸 발견했죠. 수진아, 수진아. 집 안팎을 뒤져봐도 딸은 없었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여경은 당황했어요. 그동안 딸을 지키려고 싸웠는데 정작 딸이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딸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동네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했지만 성인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보라는 대답뿐이었죠. 한편 시댁에서는 수진이 사라진 소식을 듣고 오히려 좋아했어요. 잘 됐네. 이제 조용해지겠어. 정시모 씨가 만족스러워했죠. 태연도 알아서 나간 거 잘했어.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 하며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국 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역에 딸 사진을 들고 다니며 물어봤죠. 이 사람 못 봤나요? 사흘째 되는 날 한 버스 기사가 말했어요. 이분 같은데. 어제 울면서 시외버스 탔던 것 같은데요. 충청남도 쪽으로 갔어요. 여경이 즉시 차를 몰고 충청남도로 향했어요. 딸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과연 수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여경은 딸을 무사히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 거였어요. 여경이 딸을 찾아 충청남도 곳곳을 헤매는 동안 태연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와 고소장을 들고 있었어요.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기물 파손을 했습니다. 식탁을 엎어서 그릇들이 다 깨졌어요. 태연이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그리고 명예훼손도 당했고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났거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나요? 파손된 물건 사진이라도 찍어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태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런데 왜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태연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별거 아닌 일로 과민 반응한 거예요. 집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작은 실수요? 네, 국이 식어서 어머니가 좀 화내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인이 난리를 친 거죠. 변호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태연이 의뢰인이었거든요. 한편 시댁에서는 태연의 고소 소식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잘했어, 태연아.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정시모 씨가 아들을 칭찬했죠. 예비역이라고 해서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수진이는 어디 갔대? 정시모 씨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집 나간 거 보니까 정신이 나간 모양이에요. 태연이 무심하게 대답했죠. 정신이 나갔든 말든 상관없어. 이혼하면 끝이야. 정시모 씨가 손을 툭 털었어요. 애초에 안 맞는 집안이었어. 군인 집안은 너무 거칠다니까. 그 시각 여경은 충청남도 한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딸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낡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이틀째 같은 걸 입고 있었죠. 수진아. 여경이 달려가 딸을 불렀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더니 눈물을 흘렸죠. 아빠,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여경이 딸을 꼭 껴안았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수진은 계속 울었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진이 말했어요. 아빠, 태연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를 고소했대요. 여경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고소? 기물파손이랑 명예훼손이래요. 태연이는 자기가 회사에서 창피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나 같은 여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시댁에서는 나를 귀찮아하고 남편은 나를 버리고 이제 아빠까지 고소당하고 여경이 차를 길가에 세우고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내가 아니라 너를 무시한 그들이 틀렸던 거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수진이 울먹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딸을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딸을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여경은 법원에서 온 고소장을 확인했어요. 태연이 정말로 자신을 고소한 게 맞았어요. 기물파손과 명예훼손 혐의였죠. 이건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 여경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오랜 시간 엄하지 않으면 사랑인 줄 몰랐던 것 같아.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결국 제가 짐이 된 거네요. 아빠한테도 민폐만 끼치고. 민폐라니 무슨 소리야. 여경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부족했던 거야. 딸이 힘들어하는 걸 못 봤던 거지.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난 여경이 딸의 방을 확인하니 침대만 차갑게 식어 있었죠.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번에는 편지가 남아 있었어요. 아빠, 저는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빠도 저 때문에 고소당하고 태연이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혼자만 없으면 모든 게 조용해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여경이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수진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급히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번에도 성인이니까 며칠 더 기다려달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여경은 미치겠었어요. 딸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태연은 수진이 사라진 소식을 듣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 잘 됐네. 위자료도 안 줘도 되겠어. 차가운 반응이었죠. 시어머니 정시모 씨는 아예 기뻐했어요. 신경질적인 며느리 없어져서 집안이 조용해졌네. 태연아, 이제 좋은 사람 다시 만나렴. 동네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집을 나갔다더라. 정신병 걸린 거 아니야? 역시 군인 집안 딸은 성격이 이상해. 여경은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딸을 지키려고 했던 일들이 모두 딸에게 독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 멈출 수 없었죠. 전국의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 딸의 실종 신고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어요. 실종자를 찾습니다. 수진 39세. 하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여경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며 딸만 찾아다녔죠. 과연 수진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여경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달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사라진 지 열흘째 되는 날, 여경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딸의 사진이 인쇄된 실종신고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 이 사람 못 봤나요? 부산역에서 만난 한 노점상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네, 아들아. 그런데 왜 이렇게 애를 찾고 다녀?
여경이 간단히 사정을 설명하자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요즘 며느리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대구역에서는 한 청소부 아저씨가 말했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런 사람이 여기서 울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여경의 가슴이 뛰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경은 지쳐갔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거르며 딸을 찾아다녔거든요. 군인 시절 훈련받은 체력으로도 한계가 보였어요. 강릉의 한 24시간 찜질방에서 잠시 쉬면서 여경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군인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부하들을 훈련시킬 때도 엄하게만 했었죠. 군인은 강해야 한다. 약하면 전장에서 죽는다. 그게 여경의 철학이었어요. 딸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 어렸을 때 울면 울지 마. 강해져야 해 했고 힘들어하면 참고 견뎌라 했죠. 수진이 아빠 무서워요 하면 무서워하면 안 돼. 용감해야지 했어요. 그때부터 잘못됐나? 여경은 자책했어요. 딸에게 아버지의 따뜻함보다 군인의 엄격함만 보여준 건 아닐까? 수진이 시집간 후에도 연락이 뜸해질 때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야. 독립하는 거니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신호를 못 본 거였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옛군 동료 박 대령이었어요. 여경아, 소식 들었어. 괜찮나? 괜찮지 않아. 딸을 잃어버렸어.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박 대령이 2시간 후 찜질방으로 왔어요. 여경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야, 너 완전히 망가졌구나. 딸을 찾아야 해. 여경이 일어나려 했지만 박 대령이 말렸어요. 이 상태로는 찾아도 못 찾아. 일단 밥부터 먹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박 대령이 말했어요. 여경아, 너 예전에 훈련병들 너무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문제된 적 있었잖아.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훈련병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교관님은 무서워요.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랬잖아.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수진이한테도 그런 건 아닐까? 여경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난 딸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는 것도 방법이 있어. 너는 항상 정면 돌파야. 그런데 가족은 군대가 아니라고. 박 대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특히 딸은 더 세심하게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경은 말이 없었어요. 박 대령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고 나서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봐. 또 군인식으로 할 거야? 박 대령이 물었어요. 그날 밤 여경은 오랜만에 푹 잤어요. 피곤해서 쓰러진 것처럼 잤죠. 꿈에서 어린 수진이 나타났어요. 아빠, 저 무서워요. 꿈속에 수진이 울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면 안 돼. 강해져야 해. 꿈속의 여경이 딸을 꾸짖었죠. 아빠, 저 힘들어요. 힘들어도 참아야 해. 세상은 원래 힘든 거야. 아빠, 저 외로워요. 외로워하지 마. 혼자서도 잘 살아야지. 꿈속의 수진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아빠, 이제 안녕히 계세요. 수진아, 가지 마. 여경이 소리쳤지만 딸은 사라져 버렸어요. 여경이 깜짝 놀라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내가 딸을 밀어낸 건 아닐까? 딸이 도움을 청할 때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여경은 새로운 마음으로 딸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세심하게 딸의 마음을 헤아리며 찾아다녔죠. 혹시 이런 사람 못 봤나요? 많이 힘들어 보였을 거예요. 여경이 물어보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 사람 봤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이제는 딸의 상황을 설명하며 물어봤어요. 전주의 한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드디어 단서를 잡았어요. 정류장 옆 구멍가게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 이 사람 맞네. 사흘 전에 여기서 버스 기다리다가 계속 울더라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여경이 급하게 물었어요. 서울 방향 버스 탔어. 그런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됐어. 여경이 감사 인사를 하고 서울로 향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너무 넓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한강공원을 돌아다니며 찾았어요. 지하철역마다 들러서 물어봤죠. 찜질방과 고시원도 샅샅이 뒤졌어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 한강 반포대교 근처에서 한 시민이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다리 위에서 혼자 울고 있는 여자분 봤는데 혹시 그분인가요? 여경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딸이 극단적인 생각을. 급히 반포대교로 달려갔어요. 다리 중간쯤에서 수진을 발견했어요.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수진아, 여경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수진이 돌아봤죠.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여기까지?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를 찾아서 전국을 다 돌았어. 여경이 천천히 다가가 딸을 꼭 껴안았어요.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처음으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빠 잘못 없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수진이 울었어요. 아빠까지 고소당하게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 여경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함께 해결해보자. 그렇게 아버지와 딸은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어요. 수진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MBC 충청방송국입니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기자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여경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저희 일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제보한 거였어요. 최근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력 사건이 늘고 있어서 사회적 이슈로 다뤄보고 싶다는 거였죠. 방송 나가시겠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지만 여경은 달랐어요.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죠. 며칠 후 방송국 촬영팀이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어머니 정시모 씨와 태연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죠. 정시모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왜 남의 집 사생활을 방송에 내보내려고 해요? 하지만 기자가 시어머니 입장도 들어야 공정한 보도가 된다고 설득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정시모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애가 너무 예민해서 저는 그냥 며느리 교육을 한 것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밥상머리 예절 같은 거죠. 국이 식었으면 다시 데워야 하는데 그냥 내놓으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국그릇을 던지신 건가요?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손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정시모 씨가 변명했어요. 태연도 인터뷰에 나섰어요. 저희 가족은 수진이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친딸처럼 아껴줬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와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부인이 폭행당했다는 신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폭행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실수였어요. 부부싸움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카메라가 시댁 거실을 비췄어요. 여경이 엎었던 식탁 자리에는 새 식탁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바닥에는 아직도 그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여경과 수진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수진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여경이 격려했어요. 이제는 숨지 말자. 당당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정말 국그릇을 얼굴에 부으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뜨거운 국이 얼굴과 목에 흘러내렸어요. 남편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경도 인터뷰했어요. 딸의 얼굴에 국물 자국을 봤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식탁을 엎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폭력으로 폭력에 대응한 건 아닌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사람을 때린 게 아니에요. 식탁을 엎은 거죠. 딸이 당한 일이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방송 예정일을 하루 앞둔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태연의 아들, 즉 수진의 시조카 민수가 갑자기 외할머니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12살 민수가 울면서 뛰어왔어요. 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봤어. 기자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었지? 그래, 왜? 여경이 무릎을 꿇고 손자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거짓말했어. 민수가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이모 때린 거 나도 봤어. 그날 내가 다 봤다고.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너 그때 봤어? 응. 할머니가 이모 얼굴에 국 확 부었어. 그리고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이모가 바닥에 국 닦을 때 너무 불쌍했어. 그런데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거짓말했어. 여경이 민수를 꼭 안아줬어요. 용감하구나, 민수야.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방송국에 긴급 연락이 왔어요.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제보였죠. 민수가 부모 몰래 방송국에 전화한 거였어요. 다음 날 방송이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변명, 태연의 해명, 그리고 수진과 여경의 증언이 차례로 나왔죠. 그런데 방송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어요. 민수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이모 얼굴에 국을 부었어요. 저도 봤어요. 할머니가 화내면서 확 부었는데 이모가 울었어요. 어린 목소리지만 또렷했어요. 아빠는 뭐라고 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이모가 바닥 닦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죠. 시어머니가 너무하네요. 어떻게 며느리 얼굴에 국을. 남편이 문제죠. 아내가 당하는데 방관하다니. 아이가 용감하게 증언해서 진실이 밝혀졌네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예민해요. 집안 어른을 고발하는 게 맞나요? 방송 다음 날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연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사과하는 목소리였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이혼 서류 보내세요. 여경이 전화를 받았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세요. 반성? 여경이 코웃음을 쳤어요. 국그릇이 저절로 날아다닌다고 했던 분이 반성을 해요? 그때 정시모 씨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사돈, 내가 잘못했어요. 수진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여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식탁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이 사람 대접받는 자리예요. 그걸 모른다면 엎어야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시모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딸이 결정할 일입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여경이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후 수지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태영과의 10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거였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수진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죠.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수진이 여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래, 이제 새 시작이야. 여경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태연과 마주쳤어요. 초췌해진 얼굴로 수진에게 다가왔죠. 수진아,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늦었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상처였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저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내가 폭행당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예전에 주눅든 모습은 없었죠. 행복하게 살아요, 태연 씨. 그리고 다음 아내는 제대로 지켜주세요. 수진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차에 탄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요? 아니야. 당당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그동안 수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방송 이후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가정폭력 예방교육, 여성인권 세미나 같은 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국이 식은 것도 제 실수고 시어머니를 화나게 한 것도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강연장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얼굴에 뜨거운 국을 부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던 며느리들이 상담소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릇을 던진 적이 있어요. 저는 뺨을 맞았는데 남편이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여성인권상담소의 김미영 상담사가 여경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사건이 알려진 후로 상담 신청이 3배나 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편 시댁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방송 이후 동네 시선이 차가워졌거든요. 정신애가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다더라. 태연이도 참 별로다.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고. 정시모 씨는 외출하기가 부끄러워졌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 모임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죠. 이 모든 게 다 수진이 때문이야. 정시모 씨가 분노했지만 태연은 더 이상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인정하세요. 뭐라고?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수진이 편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태연이 혼자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먼저 본인이 변해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결국 정시모 씨도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왔지만 점차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엄하게 대했나 봐요. 정시모 씨가 상담사에게 털어놨어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자신의 딸처럼 생각해 보세요. 상담사의 말에 정시모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6개월 후 수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여경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죠. 이혼 후 얻은 재산분할금으로
작은 카페도 열었어요. 수진이네 카페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였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여경이 딸의 카페에 들렀어요. 문을 닫고 정리하는 수진을 도와주려고 왔거든요. 아빠, 오늘 고생했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수진이 말했지만 여경은 함께 정리를 도왔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줄게. 여경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아빠가 하고 싶어. 여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여경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군식 트레이가 아닌 정갈한 나무 밥상을 꺼냈죠.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예쁘게 담았어요. 아빠,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수진이 식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가? 예전에는 규칙적이고 딱딱했는데 지금은 따뜻해요. 여경이 미소 지었어요. 아빠도 배웠어. 가족은 군대가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어요. 서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었죠. 아빠, 나 밥이 맛있어요. 수진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그래야 힘이 생기지. 지킬 사람은 많으니까. 여경이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먹자. 네, 아빠. 앞으로도 이런 식탁에서 함께 밥 먹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잠이었죠. 여경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은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한편 태영과 정시모 씨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리고 민수는 외할머니 집을 자주 찾아갔어요. 할머니, 이모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기다려. 수진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어요. 식탁을 뒤엎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딸의 얼굴 위에 떨어졌던 그 국은 단지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다. 새로운 식탁에서 새로운 밥을 먹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